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고교 선택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파트 이어서 양천구와 목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학교별 교과목 성적을 통해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에 기준점을 잡는 데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현황 분석을 보면은요, 전국, 서울, 강남, 양천 이렇게 네 파트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국은 역시 진학률을 보면 좀 높죠. 그 다음에 강남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남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강남의 진학률은 가장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맨 뒤에 기타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기타는 무엇이냐? 아이들이 전문대도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하면 다음 남은 게 뭔가요? 재수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강남구가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리 양천 같은 경우에도 대략 43% 정도의 그 재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학교 진학률은 이건 4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권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4년제를 중심으로 볼 때 40% 정도의 비율이 있더라. 그리고 전문대는 13.8% 정도 되더라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학교별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가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 금옥, 목동, 배감, 신목, 신서, 양정, 양천, 진명, 한가람 정도의 기준점을 갖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해서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항목별로 세부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나을까요? 양천구 고등학교의 대학교 진학률입니다. 이건 4년제 진학률이에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가장 높은가 보니까 양천고등학교가 좀 높게 나오네요. 4년제 비율이겠죠. 그러면 제일 낮은 학교가 어딘가 보니까 금옥이 좀 낮게 나오고 그 다음 신서가 좀 낮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학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비중을 보면 연도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거는 학교 알림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고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대략 40%대의 기준점을 갖고 있죠, 아이들이요. 그런데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가람은 4년제 진학률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전문대는 더욱이 안 가겠구나. 그럼 아이들이 재수를 좀 많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가능하겠죠. 절반은 재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정도 역시 큰 차이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전문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대는 그래프가 좀 다르게 나오죠. 전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금옥이 36.2%입니다. 그 다음에 신서가 26%예요. 강서는 거의 안 갑니다. 2.8%고요. 그 다음에 한가람 5%고요. 양점 1.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문대 진학을 거의 안 하고 4년제 진학률이 떨어지면서 N수생 비율이 높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학교 아이들의 내신은 따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또 하나,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더라도 얘가 흥분을 했네요. 지가 막 앞으로 막 하고 그러네요. 시험의 난이도는 좀 높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추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다음 이제 전문대 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금옥이나 신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취업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대를 간다고 해서 학교가 그러면 꾸리꾸리하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전문대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간호학과 이런 데를 놓기 때문에, 간호학과는 전문대도 4년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단순 기준치를 갖고 볼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수학을 중심으로 보면 실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수생의 비율을 보면은요, 이 기준점을 쭉 여기 40%대를 기준으로 끊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강서가 55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목동이 46.9고요. 신목이 49. 그 다음에 양정이 56.7, 55.8, 한가람, 진명이 48.7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N수생 비율이 낮은 학교들을 보면 전문대 진학률이 좀 높고 4년제 진학률이 좀 낮구나.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점을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변수는 됩니다. 아이들이 어느 일정 수준을 그어놓고 그 학교 밑으로 나오면 재수를 해버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수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얘들은 공부를 안 했나?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과목별 성적을 중심으로 한번 양천구에 있는 학교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은 저희 그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별로 일부 학교만 좀 잘라서 분석을 해봤는데 A등급의 비율이에요. 자, 중학교 때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A등급이면 90점 이상 아니겠습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볼 때 90점 이상의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고척, 금옥, 목동, 목일, 봉영, 신도림, 신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30, 29 이렇게 해서 뚝 잘라서 한번 볼게요. 23이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부터 잘라서 40이 넘어간 학교들을 본다면 이 아이들은 중학교 때 90점 이상이 되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수학에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5등급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30%대, 25%대 넘어가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90점 이상이 되었지만 90점 초반에서 A등급을 맞았던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4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아니 너무나 논리를 비약시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죠. 중학교는 점수 논리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등수 논리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보셔야 될 건 점수 논리에서 등수 논리로 인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볼게요. 1등급 상위 4%, 2등급 11%, 3등급 23%. 그러면 23%가 넘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4등급에 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잘하면 3등급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4등급에 걸릴 수 있겠다. 자, 이게 40%가 넘는 학교를 보자는 얘기죠. 되게 예민합니다. 아이가 40%가 넘는 학교들은요. 자, 5등급 40% 잡아요. 그러면 넘어가 있죠. 그러면 얘들이 5등급이 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점수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띄워놓고 한번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3등급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보통 고등학교별로 한 반당 인원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25명에서 28명 정도 됩니다. 30명이 넘는 학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25명을 평균치로 잡아놓고 등수로 한번 매겨보자는 얘기죠. 자, 상위 4%요? 1명 나오네요. 그러면 1등급 어떻게 되나요? 1명이겠네요. 1명. 그 다음에 2등급이요. 2등급이 11%니까 2.8명이면 3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반에서 2등과 3등 정도 한다라면 2등급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23%니까 약 6명이 되겠죠. 그러면 4등부터 6등 정도까지 하게 되면 대략 3등 정도 하겠구나, 3등급 정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5등을 했어요. 4등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3등급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종을 쓸 때 건대 같은 경우에 기준점을 보면 4등급도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는 대략 2.5 정도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교과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교과 역량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2.5가 안 되면 쓰지 마.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애가 5등이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리 쉽지만도 않겠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등급을 한번 볼까요? 40%니까 대략 한 1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등 정도까지. 그러면 절반 정도 하게 되면 4등급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250명 정도 되는 한 학년에 학교로 해서 추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10등 정도까지 하게 되면 1등급 나올 거고요. 2등급이 이제 누적으로 보면 11%니까 대략 한 27등 정도까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등급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표를 나눠줬는데 평균점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지금 2학년까지는 표준 편차가 나오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는 표준 편차가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 2학년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와 우리 아이가 받았던 원점수하고 원점수와 평균점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한번 더해 보십시오. 더해서 나온 점수가 우리 아이가 원점수가 훨씬 더 높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아, 우리 애는 상위 20% 정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죠. 한번 1학기 때 받았던 성적표를 표준 편차와 평균 점수를 한번 더해 보시고 우리의 원점수가 더 큰지 더 작은지 이걸 한번 분석해 보시면 우리 애가 어디쯤에 고등학교 가면 위치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가늠자를 잡을 수 있어요. 원점수가 더 크다? 그러면 상위 20% 이내에는 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평균점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분석하는 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성적이 낮으면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겠죠. 그런데 표준 편차라는 건 뭔가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과의 편차니까 이게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과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죠. 작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성적이 평균점에 모여 있으니까 어떠다? 균일하다. 그러면 이 학교는 내신 따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4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크다. 시험이 어렵고 편차가 큰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수준 높은 풀이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된다. 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이 높다라는 얘기는 시험이 좀 쉽겠죠. 그런데 표준 편차가 크다. 시험이 쉬운 반면에 편차가 크니까 한 개만 틀리더라도 점수가 많은 변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성적은 낮은데 편차가 작다. 이런 학교는 어딜까요? 예를 들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아이들의 성적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점이 낮습니다. 그런데 평균점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학교들을 보면 표준 편차가 한 자리인 학교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6, 7, 8 이런 학교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고등학교, 대원외고, 명도외고 이런 학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준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적이 높다, 평균이 높다는 건 쉽다.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많은 학교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적표를 볼 때 그냥 보실 문제가 아니라 맨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요. 수학이 대학을 결정하죠. 영어는 평생을 결정하죠. 그래서 수학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점수를 보니까 작년 1학기 전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를 보면 평균 점수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신목이 46점 나왔고 한가람이 83.1이네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평균 점수가 높다? 시험이 좀 쉬웠겠구나. 그리고 한가람이니 여기를 보세요. 표준 편차를 보면 대부분이 2자리 숫자인데 딱 한 자리 숫자네요. 7.4에가 있죠? 그러면 평균점에 다 모여 있겠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내신 따기가 너무나 어렵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여학생들이 강점을 띌 수도 있겠구나. 남학생들은 수행평가에 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았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표준 편차를 보세요. 자, 16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잘라보자고요. 16을 기준으로 위로 20까지 넘어가게 되면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을 기준으로 그 아랫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자사고일 가능성이 있어요. 광역도 포함해서. 그리고 한 자리로 갔다.
그러면은 특목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명록이나 하나고는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일반고 대부분 18, 20, 19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50점대에 몰려 있고 두 개 학교는 40점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요, 어디를 보셔야 된다? 이 A등급의 비율도 보자라는 얘기죠. 어머나, 이거는 상위권인 아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명은 문과 중심의 여학교잖아요. 그리고 문과가 강한 학교입니다. 수학이 어렵진 않지만 영어와 국어가 어려운 학교인데 어라 0%가 나왔네요. 작년 1학기 때 기준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라인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성적이 상당히 겸손한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수포자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인 학교가 있네요. 어딘가요? 0%인 학교로 쭉 따라가서 보니까 신서고가 0%네요. 한 자리인 학교 볼까요? 금옥 한 자리네요. 시험이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가람 1.2%고요. 자, 높은 학교 한번 살펴볼까요? 높은 학교가 진명여고가 62.4%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 여기도 요 라인도 관심을 갖고 분석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자? 먼저 평균점과 표준 편차를 놓고 두 개를 같이 분석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학이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수학을 먼저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위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영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큰애도 영어는 좀 낮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 잉글리시가 징글리시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수학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라인도 보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여기 보니까 어느 학교인가요? 46.9%가 나왔네요. 신서고등학교네요. 그래서 요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같이 놓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국어인데요. 저는 수능은 국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1교시의 수능 국어가 망치게 되면 몇 가지 현상이 드러나요. 2교시, 3교시까지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미치기 때문에 국어가 망치면 재수하는 아이들이 문과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교시 수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어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를 1교시에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3학년 아이들은 국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대부분 아이들이 문법과 비문학에서 점수를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학은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점수가 영어와 수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표준 편차도 약간은 차이가 있고 국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영역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세 개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 학교의 난이도는 어떻다, 그리고 점수 상황은 어떻고 아이들이 어디에 모여있고 내신 성적을 따기가 어디가 쉽고 어디가 어렵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엄마들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11월, 12월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학교 가면 내신 따기가 쉬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신 따기가 수월한 학교는 수치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간다 그래서 내신이 높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그걸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어디 가면 내신이 잘 나오나요? 그 학교에서 자리 깔아놓고 기다리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과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묻지 말자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싸우지 마시고 심정적 공감을 해서 아이가 엄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는 떡을 쏘세요.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머님 떡을 쏘세요. 저는 오버워치 한 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이 많이 바뀌니까 어머님들은 정서적인 공감을 꼭 좀 해주셔라 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요, 수학과 중학교 과정에 어떻게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걸 한 장에다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준비할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해를 해라. 공부의 시작은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공부의 시작은 자기의 이해에서 시작한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밀려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단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로 갈 수 있지만 이걸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어떻게 봐니? 어머 쌤님 걔 망했어요. 걔가 망했다는 얘기인가요? 1점만 떨어져도 난리 치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좀 담대한 마음으로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만든 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있지 않았나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다음요.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돼야 되겠죠. 일반고냐 자사냐 특목고냐 앞에서 근거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내면의 모습을 놓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유불리를 따져서. 그리고 어떻게 하자? 지금 온라인 등교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학교를 가다 말다 하니까 더 힘들어요. 지금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적 생활 리듬을 관리할 수 있게끔 계획표를 장석해서 이거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들이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조정할 수 있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양한 독서를 좀 하자.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독해력 배양이 되지 않으면 모든 과목에서 성적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단순하게 국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학도 독해력 문제입니다. 21번, 29번, 30번은 킬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문장지 문제고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 독해력이 약한 아이들은요, 영어에 가면 항상 어디에서 문제에 부딪히냐면 빈칸 추는 문제에 가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빈칸만 나오면 머리에 빈칸이 쳐집니다 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머리에 빈칸이 쳐져요. 해서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자?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 애는 이과인 것 같아, 우리 애는 문과인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아이는 융합이야 라고 어느 정도는 가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공통적인 독서를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문사철로 시키자는 얘기죠. 문학, 철학, 역사.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면 과학, 수학 쪽으로, 인문계열이면 언어나 이런 전반적인 경제, 경영 관련된 내용들을 좀 폭넓게 두루두루 지금부터 2월까지는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안 읽죠. 유튜브 보고 낄낄거리하고 독서를 안 합니다. SNS를 많이 하는 아이들의 읽기 습관을 보면 F자형으로 읽습니다. 참고로 검색어에 F자형 읽기를 쳐서 한번 읽어보시면 한 문단을 읽을 때 이 전산학자가 조사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첫 줄은 읽고 나머지는 핵심 단어 중심으로 스캔하면서 F자형 형태를 띱니다. 시험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 내가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실수는 없습니다. 틀린 건 모르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앞에서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심리적 공감, 정서적 공감을 좀 해주셔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같이 만들어 가야지. 야, 엄마가 보기엔 너는 이거 해. 이렇게 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었으면 하고요. 어떻게 하자? 첫 번째,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자. 아이들 운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아이가 좀 편안한 상태, 즉 피스 오브 마인드가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는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시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입을 앞둔 어머님들은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입시 내비게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것도 출석 체크도 빠듯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재밌자고 한번 정리해 본 것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하지 말았으면 할 부분들 초조한 마음 전해주게요.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어머도 어떡하니 그렇게 돼서 애한테 불안감을 심어주겠죠. 그 다음에 갈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 너 뭐 될래? 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롭게 하는 건데 야 원래 공부는 스스로 혼자 하는 거야 임마.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거죠. 부모님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웃자고 노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비교하는 건데 아버지 때 엄마 때라는 게죠. 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일수록 홀습니다. 라떼는 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디에 있어요? 카페에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우리 시대의 입시와 지금의 입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시대잖아요. 그 세대 차이로 느낀다지 않습니까? 아빠 차는 7대, 내 차는 10대. 세대 차이. 재미없나요?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보는 책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제가 쓰는 자료입니다. 어떤가요? 이 내용은 뭔가요? 이런 거죠. 이 애벌레들이 끝없이 하늘을 향해서 밟고 올라가고 또 짓밟고 올라가고 저 위에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목표도 이유도 없이 동기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짓밟고 올라가죠. 그런데 누군가는 깨어서 내려와서 고치를 틀고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입시의 과정이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이것을 넣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입시의 대열의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냥 오늘도 열심히가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해서 스스로가 이 고통의 과정을 견뎌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멀리 보면 스스로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목동 양천 중심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다음 3부 파트에서는 부천과 부평, 인천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규칙적 리듬을 통해서 항상 안전이 먼저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고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진학해서 대입까지 순탄하게 진행하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